안녕하세요. 풋살의 진행을 맡은 황민아입니다. 풋살은 지난주의 경기들을 돌아보고 다음 주에 있을 경기들을 예상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풋살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승부를 예상하는 즐거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총 8경기를 예상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예상해볼 경기는 최고의 빅매치죠. 리버풀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고 다음은 맨체스터 시티 대 에버턴의 경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챔피언이었죠. 레스터 시티가 첼시 원정을 떠났습니다. 또 우리가 프리미어 리그만 볼 수 있느냐, 다른 리그도 봐야겠죠. 독일 분데스리가의 아우크스부르크 대 샬케의 경기를 보고 다음은 스페인으로 가서 레알 베티스 대 레알 마드리드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비아레알 대 셀타비고까지 살펴보고요. 주중에 있을 두 경기도 관심거리인데요. 챔피언스 리그 가운데 손흥민 선수의 전현 소속팀의 맞대결, 레버쿠젠 대 토트넘의 경기와 마지막으로 챔피언스 리그 대 최대 빅매치 바르셀로나 대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풋살을 함께 진행할 전문가 3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희 KBS 축구 해설위원, 김태륜 KBS 스포티비 축구 해설위원, 박찬아 JTBC KBSN 스포츠 축구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네. 황민아 씨의 시대는 갔어. 이제는 저는 사실은 여기 이제 별로 하는 게 없고, 이 젊은 두 분의 이제 시간이 왔어요. 자, 처음에. 근데 이 세 경기를 다 중계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좀 전에 들었는데, 맞죠? 리버풀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시티 경기, 첼시 경기. 맞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되게 딱 속으로 생각했던 게, 역시 사부가 경기를 잘 뽑아주셨구나. 이렇게 딱 이렇게 제가 경기를 중계하는 딱 그만 이렇게 뽑아주셨을까. 뭐 일단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시간을 절약해드렸죠. 어우, 완전 땡큐죠. 그러니까만큼 프리미어 리그 경기는 아주 전적으로 우리 김태룡 의원님의 냉철한 분석을 들어볼 텐데, 리버풀 대 맨유. 자, 이 철천지 라이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게 일단 주말이 아니고 주중에 열리죠. 다음 주 월요일에서 화요일 넘어가는 새벽인데, 어쨌든 뭐 A매치 이후에 양 팀 모두 첫 번째 경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팀들에 비해서 체력적인 회복 시간이 조금은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다소 좀 A매치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퍼포먼스가 좀 가능할 것 같고,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리버풀이 이길 것 같습니다. 어디 다른 데서도 저 리버풀의 아주 상위 입상을 예측을 했는데 혹시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지금 리버풀의 퍼포먼스가 시즌 초반 잘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삐끄덕 뺀 거 빼고는. 네. 그래서 우선은 이 경기에 리버풀의 승리를 예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리버풀이 일단은 전체적으로 활동량이 가장 많고 반면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가장 적고 현재까지. 그러면 이제 리버풀이 전방 압박을 또다시 안필드에서 시도를 할 텐데 과연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 정도의 전방 압박을 지금 이 리그에서 경험해 봤느냐. 그럼 풀백선에서 그걸 풀어나올 수 있겠느냐? 아니면 윙어들도 그 부분을 또 공략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봤을 땐 저는 아닐 것 같거든요. 짧게 질문 하나만 드리면 랄라나 선수와 바이날둠 선수의 지금 몸 상태가 저희 녹화 기준으로서는 약간 의심스럽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두 선수가 만약에 못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랄라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바이날둠은 거의 못 뛸 것 같은데 찬 있고 그리고 일단은 대체 자원들 뿐만 아니라 앞선에 있는 공격수들이 거기서부터 풀백 때리기 시작하면은 지금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풀백을 왼쪽 풀백에 뭐 블리트 둔다고 하더라도 반대쪽은 썩 이제 전방 압박 대처 능력이 좋은 것 같진 않고 그러면 오히려 오른쪽 그러니까 왼쪽에 블리트 쪽만 어느 정도 견제를 한다면 이 맨유가 후반부터 빌드업하는데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리버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설사 리버풀이 약간의 선수 공백이 생긴다 손 치더라도 전체적인 지금 리버풀의 스타일과 폼으로 봤을 때는 리버풀이 우위다. 네, 저는 그러니까 미드필더의 그 2명까지 저는 랄라나는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갖고 뭐 바이날둠 공백 정도는 윗선에서 시작하는 수비로 충분히 메꿀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혹시 담당 리그는 아니지만 반론 있으세요? 저는 제가 기록을 봤을 때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요새는 뭐 프리미어 리그에서 최근에 뭐 이 팀과 이 팀 만났을 때 상대 전적이 최근 어떻고 이런 건 약간 많이 떠나 있었는데 제가 뭐 얼마 전까지 뭐 일과 관련돼서 일을 할 때만 하더라도 맨유가 리버풀한테 꽤 강했어요. 네, 홈 원정 가리지 않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그 단순 기록으로 치부하기에는 항상 기록이 깨지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지만 그런 단순 기록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좀 지나치게 강한 면도 있었기 때문에 뭔가 항상 그럴 때마다 전력을 넘는 뭔가가 있지 않겠는가. 네, 그리고 항상 이렇게 A매치 기간 있고 나면 한 경기에 초점을 맞춰서 뭔가 또 때려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누구 하나 손 들기는 약간 저는 애매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무링요 감독에게 많은 부분이 달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리버풀이 엄청난 압박의 팀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네. 맨유는 그것에 비해서는 느리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무링요 감독의 선택지는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그래도 맨유에서 가장 탈압박을 잘하는 선수들을 좀 배치를 함으로써 리버풀의 압박으로부터 뭔가 좀 벗어나면서 역습을 노리는 뭔가 그러한 형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중원에서의 압박이 아예 밀려버린다면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방안으로서 아예 중원을 생략하고 뭐 질라탄, 펠라인이 이쪽으로 좀 단순하게 맨유 팬들이 들으면 좀 좋아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탈압박 내지는 혹은 이제 아예 좀 중원 생략 단순 축구 더 때려놓고. 그런 쪽으로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리버풀이 약간 그 공중볼 수비에는 좀 불안감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카리우스 골키퍼도 아직까지 완벽한 모습은 아니고 그런 와중이라면 뭔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좀 자신들의 어떤 약점은 있지만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다른 방식을 시도해서 리버풀을 또 곤란하게 만드는 뭔가 이제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의 결론은 한 2대2 정도 무승부 날 것 같습니다. 난타전이네요. 2대2 정도 무승부. 박 의원님도 하나 해보시죠. 저는 1대1, 저도 뭐 박빙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 1대1 정도? 네. 저는 2대1이요. 2대1. 예, 양팀 모두 일단은 실수에 의해서 골도 발생할 것 같고 뭐 사고 실점은 서로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2대1 저는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틀려도 별 손해는 아니에요. 제가 보험을 하나 들자면 직접 이제 중계를 하실 네. 거기 때문에 그 2대1 스코어에 맞추는 뭔가 그 응원 해설이 되지 않을까. 위험하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평정심을 유지하는 건 이제 저의 몫입니다. 그건. 항상 이렇게 보면은 예상에 관련돼서는 저는 이제 놨어요. 예, 뭐 특히 점수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는 뭐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거의 예순남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예측에서 너무 순수한 거죠. 그래서 이거 색다른데요? 예순남? 그래서 이제는 뭐 예전엔 틀리고 막 그러면 너무 부담이 많아서 다음에 이걸 어떻게든 맞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너무 생각이 많아져서 오히려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틀리든 맞추든 뭐 마음을 비웠어요. 그런데 네. 저도 스코어 예측은 전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왔어요. 그냥 지금 딱 들은 생각 그대로 정말 이제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복잡하게 솔직히 스코어를 어떻게 맞춰요? 솔직히. 심지어 네. 20패도 못 맞추겠어요. 네, 이제. 20패 아, 하고 여보세요. 그냥 지금 좀 전에 황민아 씨가 스코어 같은 거를 여기서 예측을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건 뭐 근데 이거를 좀 편집을 해야 될 것 어떻게 같아요. 맞춰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 지금. 근데 정말 즉흥적으로 딱 깊게 생각하지 않고 생각을 가볍게 하다가 그때 딱 들은 머릿속에 첫 번째 생각을 지르는 게 그게 제일 나은 답일 것 때가 같아요. 많죠. 네. 그게 답일 때가 많은데 좋아요. 그러면은 이게 빅매치니까 조금 길게 했는데 앞으로부터의 저희 이제 풋설은 조금 더 이제 간략하고 짧고 굵은 예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맨체스터 시티 대 에버튼. 자, 이 경기의 가장 큰 변수는 케빈 데브라이너가 복귀 하나 마느냐. 지금 어느 정도로 복귀할 수 있겠느냐 이게 변수가 되겠고 사실 맨체스터 시티가 뭐 이번 시즌 감독이 바뀌었지만 감독 바뀌기 전에도 2016년 패배의 모든 경기는 케빈 데브라이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트넘전에도 케빈 데브라이너의 그런 공백이 눈에 띄게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 뭐 언론에서는 뛴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 몸 상태가 완벽하진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이 경기 무승부 예상합니다. 에버튼이 버틸 수 있다. 네. 그리고 에버튼이 뭐 생각보다 지금 압박 수치도 좋고 그리고 물론 이제 내려서서 하는 팀한테는 최근에 좀 어려움을 겪긴 했었지만 오히려 맨체스터 시티는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미랄라스나 일단은 이선 자원을 활용해서 뭐 바클리도 있고 충분히 효율적으로 역습을 또 괴롭힐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 역시 선수들이 A매치 후유증도 있고 그래서 100% 퍼포먼스를 발휘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대1 무승부. 제가 약간 반론해볼까요? 네. 에버튼도 제 생각에는 거기 아프리카 출신 선수들이 꽤 있어가지고 네. 그 A매치 후유증은 저는 에버튼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동 거리가 물론 이제 그 A매치에서 후유증 얘기 나오면 항상 변수가 되는 게 감독들이 어려운 게 이 친구들이 경기를 마치고 어떤 방법으로 돌아오면서 어떻게 회복하는지 정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뭔가 회복 스케줄을 맞춘다던가 뭐 회복 사이클을 맞춘다던가 이걸 못 하는 건데 근데 에버튼보다는 맨체스터 시티 쪽이 훨씬 더 좀
이동 거리나 그런 게 좀 다양한 걸로 제가 좀 체크를 했었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물론 이제 아프리카가 오는 게 좀 빡세긴 하겠네요. 네, 아프리카가 경유를 해야 되니까 생각보다 멀더라고요. 경유에 지도에서 보는 경유에 것마다. 그 볼라시 선수, 게이의 선수 이런 선수들이 아마 A매치 참여를 했을 텐데 네. 혹시 반론 있어요? 저는 뭐 에버턴이 좀 측면이 요새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측면이 그러면서 최근 경기 보면은 모든 데 포함해서 좀 득점력도 초반보다 많이 내려오고 이래서 저는 한 골 차 정도 그 맨체스터 시티의 컨디션이 좀 정상이 아니라고 봤을 때는 한 골 차 정도 승부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내려서 버리면 맨시티 상대로 뭐 하던 대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원정이고 이랬을 때 오히려 역발상으로 좀 아예 주저앉아서 좀 상대가 점유 많이 하게 내버려 두고 아예 지키는 형태를 한다고 봤을 때는 맨시티도 맨시티 나름대로 좀 쉽지 않은 경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체스터 시티가 최근에 뭐 셀틱, 토트넘 이런 경기들을 보면 뭔가 상대가 정말 그 좀 태클도 많이 하고 상당히 물리적인 피지컬한 네. 어떤 압박을 강력하게 걸고 이럴 때는 맨시티도 좀 어려움을 실제로 겪었고 특히 토트넘과 맨시티의 대결 같은 경우는 토트넘이 맨시티 진영에 넘어가서 공격하는 시간도 꽤 길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맨시티도 뭔가 수비의 열금이 약간 이제 노출이 되곤 하는데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데브라이너 선수도 약간은 변수가 있는 것이 지금 돌아온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과연 바르셀로나전을 앞두고 있는 맨시티의 과르디올라 감독이 데브라이너 선수를 조금 아끼려고 들지 않을까. 네. 뛸 수가 있기는 하더라도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은 맨시티에게도 조금 이제 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김태룡 위원 쪽으로 이 무승부 쪽으로 저도 할지 아니면 그래도 그 맨체스터 시티 입장에서도 지금 셀틱, 토트넘 이후에 지금 사실 꼭 이겨야 되잖아요. 지금 네. 이 경기. 여기서 그러면 박찬하 위원처럼 한 골 정도 맨시티 우세로 갈지. 저는 김태룡 위원 쪽으로 걸겠습니다. 이번에는. 예. 그러니까 저도 하나만 더 김태룡 위원 덧붙이자면 쪽으로 이제 무승부 쪽으로 걸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맨체스터 시티가 말씀하신 케빈 데브라이너의 문제도 있는데 사실 케빈 데브라이너가 미드필더에서 밸런스를 다 잡아주던 선수였고 그리고 지금 사냐가 다쳤어요. 그래서 뭐 한간에야만 페르난지뉴가 오른쪽 풀백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되면 밸런스가 더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일단은 저도 무승부. 네, 역시. 그러니까 에버튼이 한두 골 이내로 버틸 수 있고 네. 반면에 이제 루카쿠 선수의 컨디션이 괜찮다면 에버튼도 한두 골 정도를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요번에는 제가 박 의원님보다는 김 의원님 쪽으로 일단 조금 더 기울게 저도 예측을 하겠습니다. 맨시티 신승. 이게 근데 저는 지금 마음이 변해요 네, 지금. 많이 흔들리죠. 네. 그러니까 저랑 가까운 곳이 아니기 때문에 가까운 리그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는데 이게 연속으로 무를 잡게 되면 이게 확률적으로 굉장히 희박해지거든요. 제가 지금 2경기 연속 물을 잡았어요. 네. 그래서 확률적으로 희박해져서 저는 그래도 뭐 좀 다르게 가보겠습니다. 그렇죠. 전체 우리 풋살의 방송을 위해서 박찬하 위원은 약간이라도 네. 맨시티가 이길 확률이 높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프리미어리그 세 번째 경기인데요. 첼시 대 레스터 시티. 자, 지난 시즌 챔피언 대 지지난 시즌 챔피언이죠? 이 경기는 되게 진지하게 생각은 아직 안 해봤는데 네. 아니 공부할 시간 절약됐다면서요? 준비는 하고 왔죠. 근데 이제 첼시가 지난 A매치 전 바로 직전 경기에서 이제 백스리로 나섰죠. 그 경기에서 일단은 뭐 승리도 2대0으로 거뒀었고 몇 가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수비 전체가 좀 안정화가 됐고 무엇보다 캉테가 미드필더에서 역할이 좀 자유로워졌고 그리고 윗선에 3톱을 배치하면서 디에고 코스타 비롯해서 뭐 윙어들까지 다 살아났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 백스리라는 포맷 자체가 첼시에게는 아직 뭐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꽤 적합한 옷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레스터가 지금 여전히 퍼포먼스가 좀 좋지 않고 그러니까 모든 수비 수치도 지난 시즌보다는 현격하게 떨어졌고 뭐 태클이나 뭐 커팅이나 그런 숫자 자체도 그리고 지금 애매해진 것 같아요. 시즌 초반에 레스터 시티가 약간 좀 지난 시즌보다 좀 점유율을 갖고 가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다시 한 4, 5라운드 이후에는 원래 하던 스타일대로 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오류도 생기고 특히 원정에 지금 골을 너무나 많이 먹고 있어서 저는 이 경기도 첼시가 승리하지 않을까. 네, 레스터 시티가 전체적인 지금 아직까진 팀 밸런스가 여전히 좀 좋지는 않아서 이 경기도 첼시가 생각보다 또 쉽게 이기지 않을까. 생각보다 쉽게까지. 저는 2골 정도 차이 날 것 같아요. 박 의원님은? 저는 레스터 시티가 또 챔피언스 리그를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초반 양상이라면
오히려 뭐 A매치 동안에 뭐 일부 뭐 관리도 하고 이럴 수 있지만 오히려 초점이 첼시 원정보다는 좀 다음 경기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봤을 때는 첼시가 그래도 뭐 지금 좀 많이 시끄럽잖아요. 네, 많이 시끄러운 만큼 선수들이 단합해서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자 특별한 노력들을 이 경기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첼시가 좀 승리하는 확률이 높지 않겠는가. 저도 두뇌가 있다면 첼시 승리로 걸어야 되겠죠. 지금 이 띠동갑 이상의 두 분이 첼시가 이긴다고 했으니까. 근데 저는 이 경기가 일단 전술적으로는 굉장히 흥미로울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 포메이션이 아마도 3-4-3 대 4-4-2의 대결이 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3백과 투톱의 대결. 제일 재밌죠. 뭔가 이제 고전적인 어떤 전술 네. 라이벌 같은 그러한 구도가 펼쳐질 거라서 그런데 이제 슬리마니 선수는 사실 레스터가 괜찮은데 영입되자마자 지금 어느 정도 네.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역시 김태룡 위원 말씀대로 전체적인 폼이 좋지가 않고 그리고 슬리마니 선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전체적인 또 득점력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레스터가 첼시 원정에 가서 과연 골을 여하이 넣을 수가 있을 것인지부터가 좀 의문이기 때문에 근데 이 대결은 사실은 실수 안 하는 쪽이 이길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두 팀 모두가 그 지금 실수에 둘 다 노출되어 있는 그런 현재 폼이기 때문에 실수 안 하는 쪽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 경기는 그래도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첼시를 좀 우세하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승. 네. 불만 없죠? 네. 이견 없습니다. 처음으로 만장일치가 나왔네요. 이런데 레스터가 이겨. 자, 그러면은 이 풋설이 이 처음부터 헛발질 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데만 슬리만이 헤트트릭하고. 그런 데는 없겠죠. 네. 슬리마니 선수 알아서 잘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 정도까지는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박찬하 위원이 좀 더 이제 주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왔어요. 아우크스부르크 대 샬케. 네. 샬케가 5패 후에 지금 1승했죠. 5패 후에 1승했죠. 어떻게 보세요? 네, 유로파리그 이기고 리그에서 이기고 좀 바닥은 치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경기는 결과부터 뭐 예상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아우크스부르크의 패배가 전 유력하다는 생각이거든요. 다시 한번 샬케가 원정 가서 연승하면서 계속 분위기를 이어가지 않겠는가. 그 이유는 아우크스부르크는 지금 수비 쪽에서의 이탈자가 너무 많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슈터 감독이 팀을 어떻게 운영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상당히 애매모호해졌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새롭게 감독이 부임해서 지난 시즌에 이 다름 슈타트에서 할 때처럼 경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경기 내용과 결과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좀 바꿔서 좀 패스도 해보려고 하고 하는데 그게 지금 선수들하고 많이 안 맞아요. 그리고 부상 선수가 수비 쪽에도 많은데 뭐 보바디아라든가 카이우브 이런 선수들도 공격수들도 다쳤고 그러면 구자철 지동원 선수가 해줘야 되는데 또 한국 돌아서 이란 찍고 다시 유럽 한 바퀴 돌고 갔거든요. 컨디션이 정상일 확률보다는 그렇지 못할 확률이 있다고 봤을 때는 샬케도 뭐 경기력에 기복이 뭐 있는 추세 속에서 그래도 이 팀은 터질 곳이 많거든요. 네. 그래도 이 선수들이 꾸준하진 않지만 뭐 여러 선수들, 뭐 훈탈라르, 엠볼로, 뭐 가이스, 고레스카, 마이어 이런 선수들이 그래도 터질 수 있는 어떤 그 로또성을 봤을 때는 네, 여기가 무기가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로또성 선수가 많으니까 지금 로또를 샬케 쪽으로 던지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뽑기를 했을 때 5개를 뽑았을 때 어떤 뭐가 그래도 경품이 나올 확률이 좀 더 높거든요, 샬케. 알겠습니다. 혹시 구자철 지동원 선수도 있는 팀인데 아우크스부르크가 반론 있으세요? 저 샬케 경기를 한번 중계했었어요. 유로파 이번에 거의 짤츠부르크전. 근데 이제 샬케가 그 경기를 준비하면서 저도 여기는 좀 먼 곳이지만 네. 근데 샬케 경기를 그때 그 앞선 경기 한 2경기 보면서 느낀 게 그때 한창 연패할 때거든요.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데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경기가 좀 트리키했었고 약간 좀 불운도 있었던 것 같고 생각보다 이렇게까지 연패할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었는데 실제로 그때 잘츠부르크전도 경기 잘했었고 근데 아우크스부르크는 뭐 지금 제대로 제가 경기를 풀타임은 본 적은 없고 근데 박 의원님 말씀을 듣고 전체적으로 지금 또 한국 선수들도 거기서 잘 역할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아우크스부르크도 이렇게 감독 바뀌고 선수단의 두께 뎁스가 좀 좋은 팀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도 샬케가 이번에는 한 번쯤 연승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경우도 첼시 레스터처럼 네. 정신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샬케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샬케 바인지얼 감독 아닙니까? 이 바인지얼 감독이 아우쿠스부르크를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아우쿠스부르크 선수들도 바인지얼 감독을 잘 알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어디가 유리할까를 생각해 보면 바인지얼 감독이 아우쿠스부르크의 장단점을 더 잘 알 것이라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샬케가 어떻게 보면 바인지얼 감독이 원하는 것과 팬들이 원하는 것을 지난번 뮌헨글라드바흐전에서 어떻게 보면 잘 조합을 시켰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샬케는 아무래도 분데스리가에선 전력이 좋은 팀이니까 다른 팀들을 조금 더 이제 압도하면서 가야 되는데, 사실 바인지얼 감독이 이전에 해왔던 축구는 또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잘 이제 잘 안 맞는 와중에 이제 샬케가 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어떤 현재 칼럼들도 많이 나왔는데, 근데 지난 뮌헨글라드바흐전을 보면 72대 28로 점유율이 엄청나게 밀렸어요. 그런데 4골을 터뜨리면서 이겼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샬케 팬들도 골 많이 터졌으니까 만족을 하고, 바인치얼 감독도 나름의 실리 축구를 했는데 4골씩이나 넣었으니까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지난번 뮌헨글라드바흐전이 바인지얼과 샬케가 이제부터 허니문으로 갈 수 있는 뭔가 신호탄 같은 경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은 바로 다음에 지금 열리는 이 아우쿠스부르크전은 아우쿠스부르크가 뭔가 좀 잘못 걸린 일정일 가능성이, 물론 A매치 기간이 그 사이에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감독이 상대팀을 워낙에 잘 알고 이런 정도 환경이면은 저도 샬케 승. 여기서 구자철 지동원 선수가 또 슬리마니 해트트릭 같은 사고를 치면 한 골 이도 잘하면 좋죠. 그럼 그렇죠. 저희는 그러길 바랍니다. 네, 구자철 선수, 지동원 선수는 그럼요. 공격 포인트 3개 이상씩 두 선수가 모두 올리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샬케가 한 6, 7골 넣으면 되죠. 한 4대 7. 뭐 그런 스코어가 나와요. 1930년대 골이지.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스페인 리그로 넘어가서요. 노란 팀들과 3연속 무승부를 거둔 이후에 에이바르는 그래도 이길 줄 알았는데 또 비겼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물론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바르셀로나도 실족을 해서 레알 마드리드가 아주 뭐 지금 엄청나게 나쁜 상황이냐 하면은 그건 아닙니다만, 어찌됐건 이번에 또 레알 베티스 원정을 떠나게 됐거든요. 베티스 대 레알. 재밌어진 것 같아요. 이제는 라리가가 다시 이 3강 판도가 좀 붙으면서 경기들이 재밌어졌는데, 그래서 강팀들이 한 경기 한 경기 다시 또 긴장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 경기는 레알 베티스가 홈에서 이번 시즌 아직 한 번도 안 졌거든요. 그리고 레알 베티스가 경시할 수 없는 팀이에요. 구조적으로 뭐 공격수들의 결정력이라든가 최근에 홈에서 적어도 이제 수비 집중력이라든가 역습 나가는 속도, 이런 것들이 이제 경시할 수 없는 팀이고,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는 지금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을 하면서 팀의 구조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뭐 주요 선수들 다 대표팀 경기 다녀와서 또 피로도도 많이 누적이 돼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베티스로 원정을 가서 경기를 한다면, 최근에 두 팀의 상대 전적이 적어도 레알 베티스 홈 기준으로는, 물론 레알이 뭐 얼마 전에 5대0으로 대파한 경기들도 있었는데, 그 경기를 제외하면 진 경기, 비긴 경기, 또 박빙의 승부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경기들의 연속이었거든요. 저는 이번은 두 팀이 좀 공격 쪽에 많이 치중을 하면서 난타전이 되지 않을까. 2대2 정도. 난타전의 네. 결과는 무승부. 네. 저도 사실 레알이 지금 여전히 카세미로 모드리치 선수 없고, 네. 라모스 선수도 지금 없잖아요. 부상이죠. 근데 마르셀로 선수는 돌아왔는데 공격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수비에 엄청나게 가세가 될 것 같지는 않고, 그 레알이 실점할 수 있다는 거에는 저는 동의는 합니다. 네. 그래도 레알이 골을 좀 더 많이 넣지 않을까요? 저는 근데 지난 경기도 그렇고 봤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가 생각보다 공격에서 그 강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아직은 정점으로 가지 못했다는 좀 생각이 우세했고요. 그리고 레알 베티스가 같이 때려 넣었을 때 그들 역시도 이번 시즌에 보면 한번 몰아쳤을 때 괜찮은 흐름들을 많이 타더라고요. 네, 아예 그냥 닥치고 다 나가자 뭐 하면은, 루벤 카스트로 선수가 노장인데도 여전히 좋은 경쟁력 보여주고 있고, 또 사브리아 선수가 이번 경기 기점으로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베티스 역시도 좀 카드가 많이 보유된 상태라면 오히려 선수를 교체해서 뭔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쪽은
레알이 교체 선수를 통해서 뭐 더 힘을 얻는 쪽보다는 베티스 쪽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강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김 의원님 저 레알 챔피언스리그 경기 보셨죠? 네.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레알 마드리드가 그 플랜 A라는 체제가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 팀 같고, 최근에 이제 리그 경기 봤을 때도 거의 이제 물론 호날두가 이번 A매치 때 뭐 폼도 많이 올리긴 했습니다만 진짜 호날 베일 둘이서만 공격하던데요. 그리고 박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베티스가 지금 전체적인 밸런스나 공격적인 카드를 더 쓸 수 있다면은 저도 사실 이 경기가 무승부 갈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레알 마드리드의 불안 요소가 수비적으로 너무 많아서 카세미루에 이제 모드리치까지 빠지면은, 예,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면 크로스 혼자서, 그리고 그 미드필드 누구죠? 그 크로아티아 코바치치. 네, 코바치치가 들어오면은 애매해요. 이 선수가 미드필드로서 그냥 공격 쪽에 조금 더 롤을 수행을 하는지 수비 쪽에 수행을 하는지 이게 좀 애매한 느낌이었고, 그래서 저는 일단 이 경기를 저도 무승부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냥 근데 베티스가 이길 것 같아요. 오! 저 황민아 씨 지금 들으셨죠? 네. 황민아 씨 아직 있습니다, 저쪽에. 이건 베티스 이길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이따가 이제 잘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4연속 무승부를 했거든요. 네. 지금 지단 감독 사실 좀 위기예요. 약간 작은 위기인데 여기서 베티스한테 또 질 수 있다고 지금 얘기했거든요. 네. 이게 아주 톱 뉴스예요, 지금. 근데 이게 괜찮을 수가 있는 게 확률적으로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이 모든 대회를 포함해서 5연무를 하겠냐는 거예요. 네, 저도 이제 한 번에 지겠네요. 저도 이제 무승부의 가능성이 좀 크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과연 이렇게 강팀이 과연 뭐 리그 뭐 유럽 대항전 포함해서 과연 5연무가 가당키나 할 것인지. 네. 그러니까 무는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패일 수도 있다는 지금 얘기예요. 그냥 그거잖아요.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전체적인 지금 팀 밸런스가 수비적으로 많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기는 이겨야 되는 경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챔피언스 일정이나 뭐 피로도 불구하고 이겨야 되는 경기니까 다소 좀 무리하게 밸런스 앞으로 했다가 얻어맞고 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베티스는 역습할 수 있는 네. 자원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FIFA 바이러스 문제도 있고 이제 레알 부상자 문제도 있고 하긴 한데, 오히려 저는 이제 호날두 선수도 이제 골을 많이 넣었고 이번 A매치 가서 베일 선수도 또 골을 넣었어요, A매치에서. 저는 근데 오히려 이게 여태까지의 레알의 행보에 비추어 보면 레알에게 오히려 좀 득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호날두 선수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이제 호날두 선수가 딱 A매치를 통해서 뚫었어요. 그리고 베일 선수도 이때 골 넣고 왔고, 이런 게 오히려 피로도는 물론 그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뭔가 막힌 것을 뚫고 간다는 측면에서는 호날두 선수가 저는 A매치에서 골 넣고 온 게 오히려 호재가 아니냐. 그래서 아까 박찬하 위원 얘기했을 때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레알이 실점은 할 거다. 이거 실점 안 하고 맡기는 레알의 요즘 분위기상 좀 어려운데, 그 대신 뭔가 막힌 게 뚫린 호날두가 존재하고 뭔가 한두 골을 더 넣어서 뭐 4대3, 4대2 이런 식으로 저는 레알 승에 걸겠습니다. 자, 레알 패, 네. 승, 무승부입니다. 아, 이 무승부를 너무 많이 고르. 5연무의 확률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박찬호입니다. 아니 그런데 사실은 승무패는 그 한 경기로만 보면 확률은 똑같은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근데 네. 자꾸 앞에 4경기를 네. 비겼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런 거죠. 사람이 이래서 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네. 뭐 이렇게 예측을 해도 이렇게 여러 경기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래서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처음 거 바꾸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원래 우리가 학생 때 이제 시험 답안 쓸 때도 첫 번째 쓴 답 지워서 별로 좋은 맞아, 기억이 맞아. 없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100점 맞을 것도 아닌데. 네. 1번이 5개면 어때? 내가 다 맞출 것도 아닌데. 근데 그 OMR 카드에 똑같은 거 연속으로 5개 찍으면 되게 불안하잖아요. 네, 이거 그렇죠. 뭔가 틀린 것 이게 같고. 출제자의 의도가 설마 이렇게까지 맞아요. 했을까? 네. 오연무가 나오게끔 출제를 했을까? 되게 불안한데 그러면 진짜. 근데 사실 이 경기만 보면 확률 같아요. 너무 그렇게 실망하지 마세요. 하여튼 무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사실은. 무, 패, 승, 레알 입장에서요. 지단 감독 좀 큰일 나겠는데요. 만약에 제 결과가 안 나오면 패나 무가 나올 경우에는 지단 감독의 쉽지 않죠. 작은 위기가 조금 더 이제 커지는 위기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경기인데 이 경기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두 팀이
전술적 스타일이 매우 대비가 되면서 한 팀은 올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제외하고 라리가에서 두 번째로 실점이 적은 팀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한 팀은 얼마 전 바르셀로나에게 지난 시즌에 이어서 4골을 터뜨린 팀이 있습니다. 자, 비아레알 대 셀타비고. 이 경기가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컨셉이 확실히 다른 두 팀의 경기인데요. 비아레알이 이번 시즌에 어렵게 출발했어요. 감독이 뭐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바뀌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바캄보, 솔다도 이런 선수들도 뭐 부상으로 이탈하고 그러는 가운데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 예상보다는 좋은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비아레알이 홈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강점을 가지는 팀이잖아요. 근데 역시 컨셉을 이 전임 감독이 이제 토랄 감독이 지난 시즌에도 이제 선수비 후역습 어떤 그런 컨셉을 잘 유지를 했었는데 역시 감독이 그 연속성을 이어간다는 부분에서 계속 좋은 모습을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비아레알은 그동안 하던 것들을 많이 해오고 있는데 셀타 역시도 감독도 이제 베레소 감독이 팀을 이끌고 공격적인 선수들 뭐 최근에 보면은 뭐 시소토라든가 뭐 산소네 이런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계속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다만 문제는 잠깐만. 다시. 산소네는 비아레알 선수 아니야? 맞다. 요 셀타부터만 다시 하면 됩니다. 비아레알은 다 얘기했어요. 네. 자, 셀타 비고도 베리소가 계속하면서 거기부터. 네, 셀타 비고도 베리소가 계속하면서 공격적인 부분들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오레아나라든가 뭐 보비 같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져나갔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경기에 앞서서는 다시 한 번만 하자. 베리소 감독이 계속 베리소가 계속하면서 그거는 말이 조금 이상했어. 셀타부터. 셀타 비고도 베리소 감독이 팀을 이제 계속 장기간 이끌면서 연속성도 가져가고 있고 뭐 점유라든가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흥미로움을 자아내는 팀이거든요. 근데 이 팀이 이탈자들이 이번 경기에는 좀 다수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대표팀 차출도 있었는데 대표팀 차출됐던 선수 중에서 이제 미드필더 쪽에 디아스, 파블로 에르난데스 같은 선수들이 갔는데 파블로 에르난데스가 또 다쳤거든요. 가뜩이나 지금은 팀이 어떤 구조적으로 공격 쪽에 많이 쏠려 있는데 그걸 지탱해 줄 수 있는 좀 베테랑 선수들이 빠져나간 것 그리고 또 남미 다녀오면 선수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이 어떤 타격이 좀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A매치 타격은 셀타가 좀 크겠죠. 네. 비아레알보다는. 그래서 공격 쪽에서도 뭐 오레아나도 부상으로 빠져 있고 보비도 빠져 있고 최근에는 이제 귀데티 선수도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스파스 선수에게 좀 전적으로 그 어떤 역할을 많이 맡겨야 되는데 측면을 뭐 시소토 선수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선수들이 홈과 원정의 기복이 좀 큰 편이라서 네. 그러니까 셀타 비고가 보면은 홈에서는 강팀 막 때려잡다가 원정 가서는 도대체 이 팀이 이 선수가 저 선수랑 같은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의 모습을 자주 보여주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이번 원정이 약간 좀 그런 경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셀타는 선수단이 지금 좀 엷어진 상태고 A매치 FIFA 바이러스에 의한 타격도 비아레알보다는 큰 편일 거고 그리고 원정 경기를 사실 전통적으로 좀 잘 못하죠. 네. 그런 차원이라면 비아레알 승이죠. 비아레알 승인데 뭐 큰 차이는 아니고 비아레알도 보면은 최근에 역시 공격 쪽에서 골을 뭐 다득점을 하고 차이를 많이 벌리고 이러는 팀은 아니니까 한 골 정도의 그런 차이가 나지 않을까. 네, 신승 정도. 혹시 뭐 하시고 싶은 유로파리그 팀들이에요, 참. 유로파리그는 중계하시잖아요. 네. 저도 뭐 일단 이견이 없는 상태로 비아레알 승. 비아레알 승. 수비가 보통 조금 더 나은 팀인데 공격이 좋은 팀이 경기를 하다 보면은 보통 이 공격이 세밀한 부분에서 압도하지 않으면 승부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셀타 빌고가 말씀하신 것처럼 후방 쪽에 좀 불안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뭐 비아레알이 저도 마찬가지로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충분히 홈에서 승점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비아레알의 박한부 선수는 마침내 돌아왔어요. 돌아왔죠. 네, 지난 시즌에 정말 에이스 오브 에이스 박한부 선수인데 박한부 선수가 돌아온 비아레알이라면 셀타의 넓은 뒷공간을 공략해서 결정력까지 아마 박한부 선수가 없었을 때 비아레알보다는 이제는 비아레알의 결정력은 좀 상승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역시 셀타가 설사 골을 넣더라도 한 3대1 정도까지도 비아레알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경기는 만장일치로 비아레알이 유리한 국면으로 흐른다는 그런 예측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요 유럽 리그 예상을 들어봤고요. 가장 큰 빅매치인 챔피언스 리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는 손흥민 관련 더비라고 할 수 있는 레버쿠젠 대 토트넘의 경기,
다른 하나는 과르디올라 더비라고 할 수 있는 바르셀로나와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준희 해설위원님께 바톤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할 때는 네. 터치해야 되는 거죠? 이게? 예, 예. 프로레슬링 태그. 프로레슬링 팬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자, 올 것이 왔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제 두 경기고 뭐 우리나라의 관심, 뭐 글로벌 지구촌의 관심 아주 대단한 두 경기인데, 근데 사실 이 주중 경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무리는 있어요. 이제 주말에 각각 뭐 토트넘, 레버쿠젠은 브레멘이죠. 토트넘은 웨스트브롬 뭐 다 상대할 팀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감안해서 저희는 풋설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미리 해야 됩니다. 자, 김태룡 의원부터 토트넘 대 레버쿠젠 대 토트넘. 손흥민 더비. 네. 손흥민 더비. 사실 뭐 레버쿠젠이 뭐 주말에 경기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봐야 되겠습니다만, 레버쿠젠 자료 찾다가 생각한 게 지난 시즌에 비해서 팀의 활동량은 좀 줄어들었는데 압박 능력, 그러니까 수비를 볼을 되찾아오는 능력은 굉장히 좀 좋아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뭐 토트넘은 물론 이제 토트넘 하던 대로, 근데 토트넘이 항상 홈과 원정, 특히 이제 유럽 대항전 되는 경기 스타일이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토트넘이 레버쿠젠 원정 가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사실 이 충돌 지점이 어딜까 봤을 때 저는 이 경기가 생각보다 좀 소극적으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승부. 네. 전가의 보도 무승부. 네. 그런데 반론을 좀 하자면 토트넘이 맨체스터 시티랑 할 때도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나름 효과를 봤잖아요. 네. 그리고 레버쿠젠도 사실은 굉장히 압박을 아주 강렬하게 나오는 팀이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토트넘이 또 강렬하게 이제 맨시티와 할 때처럼 좀 같이 밀어가지고 뭔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체적인 상황이 지금 챔피언스리그의 분위기나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나, 물론 이제 연승을 해서 좀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되고 뭐 지난 맨시티전 그런 요소들도 있지만, 지금 이제 매치데이 3잖아요. 여전히 조심성을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정에 대한 자신감이 유럽 무대에서는 아직 토트넘이 완벽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리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레버쿠젠이 이렇게 경기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레버쿠젠도 좀 극과 극을 달리는 팀이에요. 상대가 막 덤벼들고 더 강팀이고 하면 오히려 레버쿠젠의 경기력도 같이 올라가고 맞받아치고 이런 경기들을 하는데, 토트넘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레버쿠젠이 우세할 수도 있지만, 토트넘이 원정 가서 좀 소극적으로 경기하고 잘 안 올라오고 하면은 레버쿠젠도 점유를 통해서 뭔가 수비를 파해하고 이런 데 있어서는 좀 이 강점보다는 그래도 좀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이 있는 팀이거든요. 그러면은 토트넘이 김 의원님 말대로 소극적으로 하면 레버쿠젠이 말릴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조금 더 위험한 경기고, 그리고 이 경기에서 더 다급한 쪽은 아무래도 레버쿠젠이에요. 왜냐하면 챔피언스리그 지금 2경기, 세 번째 경기째인데 다 비겼거든요. 그러니까 승리가 없는 상황에서 이 홈 경기 토트넘이랑 경기를 하지만 좀 이겨야 되는 어떤 절박함? 이런 쪽에는 레버쿠젠이 더 있다고 봤을 때는 오히려 덤벼드는 쪽은 레버쿠젠이 될 것 같고요. 덤벼들다 보면 레버쿠젠도 수비에서의 실수가 좀 잦은 팀이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오른쪽 풀백이라든가 뭐 왼쪽도 그렇고 이제 뒤로 넘어가는 이런 공격에 있어서 좀 취약한 모습들을 보인다면, 토트넘이 정상적인 전력이었을 때 역습 형태를 취하건 뭐 속공을 나가건 뒷공간 무너뜨리면서 골을 넣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토트넘이 최근 일정을 보면 이제 원정 4연전을 앞두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맨체스터 시티도 그랬지만 원정 4연전 이런 거 하다 보면은 팀이 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내려가는 사이클이 네, 발생할 수도 네. 있죠.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토트넘의 어떤 자세에 따라서 제 결론도 마구마구 바꾸고 싶어요, 솔직히. 토트넘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 도저히. 근데 그러니까 이게 있죠. 토트넘은 맨시티랑 할 때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는 했는데, 그 적극적인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또 좋은 결과를 얻어낸 레버쿠젠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버쿠젠은 최근에 도르트문트를 꺾었고 토트넘은 맨시티를 꺾었어요. 그러면은 토트넘이 맨시티와 했을 때 어떤 자신들의 어떤 긍정적인 쪽의 교훈을 더 높이 살 건지, 아니면 도르트문트가 레버쿠젠에게 패했던 그 방식의 교훈을 더 크게 살 건지, 그거에 따라서 적극이냐 소극이냐 여기에 갈림길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적극이냐 소극이냐 어느 쪽을 토트넘이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질 수 있는. 네. 박 의원님, 김 의원님 얘기들을 종합하면 결국은 그런 스토리예요. 근데 저도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도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도 그래서 이 경기는 매우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토트넘의 자세가 기본적으로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결과는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저도 이제 무승부. 네, 결과는 무승부. 그러니까 토트넘이 그러니까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시간대에 따라서 토트넘이 어느 시간대는 김 의원님 말씀처럼 좀 신중성을 이제 내세우면서 경기를 할 것 같고 또 어떤 시간대는 그래도 토트넘의 기본적인 성향상 조금 더 적극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그럴 때 또 이제 레버쿠젠도 변할 거거든요. 여러 가지로. 근데 그 경우를 다 고려했을 때는 어떤 때는 결국은 이제 토트넘이 골을 넣는 흐름이 오고 어떤 때는 결국 또 레버쿠젠이 그거를 또 토트넘을 또 맞받아쳐서 이제 뒷공간을 또 공략하는 그런 흐름이 올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전체적으로는 한 1대1 정도 저는 스코어까지 얘기를 하자면 그 정도의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근데 무승부하셨고 박 의원님은 네, 저도 무승부로 하겠습니다. 네, 무무무 네, 무무무로 결론이 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과르디올라 감독이 캄프누 경기장으로 갑니다. 이거는 정말 전 세계 모든 축구 평론가와 축구 팬들이 아주 주목하는 경기가 될 텐데 일단 박 의원님부터 이 경기는 리오넬 메시의 컴백이 좀 임박했죠. 훈련에 참여를 했으니까요. 잘하면 주말부터 네, 나올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과르디올라 감독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이 경기도 관건 같아요. 수아레즈, 네이마르를 상대로 하던 대로 라인 올리고 할 것이냐, 아니면 과르디올라가 라인을 내리고 물을 것이냐. 네, 이 차이가 큰 것 같은데 저는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좀 해보지 않을까. 네. 데브라이너도 뭐 맨시티로 네. 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 네. 번 정도는 해보지 않을까 했을 때는 해보다가는 당할 것이다. 과르디올라가 자신의 옛 제자들에게 네. 당할 것이다. 네. 네. 저는 이렇게 약간이라도 틈이 발생하고 하면은 메시, 수아레즈, 네이마르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투란도 최근에는 팀에 뭐 관여가 많이 되고 있고 이런 구조라면은 뭔가 수비가 최근에 안 좋잖아요. 네. 그리고 로베르토도 부상이고 알바도 부상이고 풀백 쪽에서도 약간의 결혼 발생하고 좀 뭐 부스케츠 선수도 정상이 아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후방이 좀 느슨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바르셀로나의 컨셉상 뭐 후반이 느슨하다고 해서 보수적으로 경기하고 이런 팀은 아니니까 아예 그냥 위로 올려서 위에서 해버리자라고 봤을 때는 그냥 뭐 셋이 알아서 그냥 뭐 물고 뜯고 씹고 네, 이게 박찬호 형 컨셉이 원래 이래요. 네. 물고 뜯고 싶고요. 별로 이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별로 이제 안 쓰는 용어인데 그런 거 아주 편안하게 얘기해요. 아주 그냥 일상어처럼 그렇게 하는 컨셉인데 결국은 MSN의 위력에 과르디올라가 다시 한번 무릎 꿇을 가능성이 높다. 네, 거기서 차이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라인 또 높이 올리면 근데 역습 전문가 데브라이너 같은 선수의 또 킬패스 뭐 이런 부분도 있긴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가 뭐 바르셀로나의 완승이다 이런 쪽보다는 뭐 치고 받는 경기가 일어나더라도 결국에는 웃는 쪽은 홈팀일 것이다. 두 팀이 공이 수비 문제는 다 있죠. 최근에 바르셀로나도 아주 셀타 뭐 상대로 더 아주 붉어졌지만은 수비 문제가 있고 맨시티도 뭐 토트넘전에서 또 수비 문제 많이 노출을 했는데 수비 문제도 동시에 있고 그리고 메시가 돌아오고 데브라이너가 돌아오고 이 상황에서 뭐 난타전하고 서로가 수비가 좀 취약한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MSN이 있는 쪽이 웃을 것이다. 동의하시나요? 난타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선 챔피언스 리그 중계하면서 느꼈던 게 이 조별리그 때 특히 강팀들끼리 와 이 경기 정말 재밌겠다 딱 하면은 생각보다 그 첫 만남이 좀 재미없던 적이 많았었는데 근데 이 경기는 아무래도 양 팀의 그 감독 과르디올라 감독 관계도 있고 그리고 서로 좀 이제 자존심이 걸려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맨체스터 시티를 끌고 내려서 할 것 같진 않아요. 또 익숙한 부분도 아니고 사실. 그래서 맞불을 놓게 정상적으로 하게 된다면 박 의원님 말씀처럼 아마도 이 수비 쪽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저희 뭐 적합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번은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 때 전북과 서울이 했을 때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조금은 우월한 팀이 마음 먹고 했을 때 얼마나 그 무서운 차이가 발생하는지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MSN 라인이 제대로 또 가동된다면 이 경기는 세계가 보고 있고 한번 제대로 해야겠네?
그럼 여기서 차이가 또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시티가 아무래도 챔피언스리그에서 그동안 계속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바르셀로나에게. 그 부분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과르디올라 감독도 라리가 팀에게는 약간 트라우마가 있고, 네, 네. 그리고 과르디올라 감독이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메시 선수에 대한 경계를 가장 많이 하는 감독이죠. 네. 사실은 뭐 메시는 천재다. 네. 그리고 데브라이너는 메시 다음 가는 선수다라고. 근데 그건 데브라이너 선수에게는 엄청난 이제 칭찬일 텐데 어쨌든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니까. 네. 근데 이제 김태룡 의원님 얘기하는 것 중에 MSN이 이 경기는 마음 먹고 하면, 근데 MSN이 마음 먹고 해도 지는 경기도 있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설명해요? 근데 이 경기는 그래요? 그런 경기가 바르셀로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한테도 져서 탈락하고 뭐. 근데 그 수비적인 아이에른 부분에서 미네한테도 네, 수비적인 그거는 부분에서 MSN 때는 아닌가요? 수비적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해서. 근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맨체스터 시티 과르디올라가 와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전체적으로 스타일 바꾸고 일단은 뛰는 거리가 굉장히 많아졌고 전투적이고 경합대 적극적이고 그런 정말 싸우는 기질이 맨체스터 시티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수비 쪽에는 이 지금 과르디올라 감독 부임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은 물론 저번 챔스 때는 뭐 경험했었겠지만 지금 컨셉을 갖고는 첫 만남이잖아요. 저는 여기서 또 익숙하지 못한 상황이 또 발생할 것 같아요. 네, 과르디올라가 그것까지 첫 만남에서부터 대비가 완벽하게 다 되기는 어려울 거다. 네. 동의하시는 거죠, 그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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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난타 전문의가 해도 결국에 웃는 쪽이 이 홈팀 쪽이 될 것이라는 것이, 여기도 터질 곳이 더 많고, 네, 위력이 있었을 때 같이 때려도 아픈 쪽이 더 잘 때리는 쪽이 있잖아요. 네. 자, 종합해 보면, 두 분 말씀 종합해 보면 둘 다 때리는 스타일인데 펀치력이라든가 뭐 펀치가 나가는 빈도라든가 이런 게 분명히 바르셀로나 쪽이 아직은 우위에 있다. 근데 과르디올라 감독 입장에서는 근데 라리가 팀한테 만약에 또 진다 그러면 리그를 이제 바꿨습니다만 과르디올라 감독이 그건 또 어떻게 돼요? 만약에 맨시티가 졌을 때의 과르디올라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그런 후폭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지면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바깥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과르디올라 감독의 성향을 봤을 때는 그런 걸 속으로 진짜 부들부들 하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그런 것들이 뭐 경기 컨셉에 영향을 미치거나 대외적으로 드러나거나 이럴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팬들은 뭐라고 할지언정 네. 본인의 어떤 심리에 큰 폭풍을 일으키지는 않을 거다. 그런 걸 그간 신경을 써왔다면 바이에른 뮌헨의 그 챔피언스리그 그 결과들이 약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김 의원님은 혹시 토트넘전 때도 경기 패한 다음에 생각보다 되게 쿨한 반응이 나왔잖아요. 네. 뭐 일단은 토트넘이 잘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질 것인데, 저는 그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사실 졌지만 상대가 잘했고 우리는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다. 우리는 아직 다 보여준 게 아니다. 이 말을 딱 했는데, 뭐 대부분의 축구 팬들이 거기 약간 동의하는 느낌이었잖아요. 그럼 더 좋아질 수 있겠지.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패한다 하더라도 아직 조별리그에서 한 번 더 만남이 있고 또 만날 수도 있고 토너먼트 가서,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전 세계 주목을 받는 경기이긴 하지만 과르디올라 감독 입장에서도 설사 패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리스크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붙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음 경기를 위해서라도 한번 정상적으로 해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보고 네. 홈에서의 전략을 다시 한번 수립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저는 여기서 긴 말 안 하겠습니다. 두 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골이라도 어쨌든 저도 바르셀로나가 유리하다. 바르셀로나 승승승. 마지막으로 과르디올라 더비인 바르셀로나 대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는 두 팀 모두 수비 문제가 있고 일종의 자존심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는 난타전을 예상하여 한준희 해설위원, 김태룡 해설은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예상했고 박찬하 해설 또한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네, 한준희 해설위원님 뭐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 띠동갑 해설위원님들과 네. 이 황미나님과 이렇게 같이 하니까 참 좋네요. 네, 저도 네. 너무 영광입니다. 참 좋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장강의 물길처럼 이제 계속 흘러가지 않습니까? 장강이 이제 흘러가는 사람인데, 어찌됐건 이 정말 신세대에서 가장 유능한 두 해설위원과 또 아주 이제 반짝반짝 새롭게 이제 방송계에 등단하고 계신 황민아 씨와 같이 네. 할 수 있어서 아주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풋설은 제 말을 줄이고 더 양질의 이 박찬하 위원님, 김태룡 위원님의 말을 더 늘려가는 그런 풋설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좀 많이 부담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뭐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잘 맞추는 쪽을 지향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앞으로 네. 이게 이제 황민아 씨가 이 성적표를 보여줄 거예요. 네. 앞으로 이제 스케치북에 지금 다 쓰고 있어요. 이 결과 나오면 네. 성적표가 나와요. 그래서 참 이 나이에 성적표를 또 받아들게 됐다라는 데 있어서 너무 그 좌절하지 마시고 네. 어쨌든 황민아 씨가 앞으로 이제 선생님처럼 성적을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네. 성적순이 아니라고 했는데 옛말에 좀 많이 틀리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성적표 유지하다 한번 집에서 쫓겨날 뻔했는데 이거는 뭐 유지할 수도 없고 방법이 없네요. 꿈을 잘 꿔야겠네요, 저는. 하여튼 아까 이걸 뭘 어떻게 맞춰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거 원래 못 맞추는 거다. 근데 어찌됐건 해보세요. 그래도 성적표는 나오니까. 근데 저 올해 K리그 3경기 연속 맞춘 적 있어요. 진짜요? 스코어 3라운드 진짜로? 연속으로 스코어까지 정확하게. 아니 그러면 그 얘기는 K리그가 세 경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라운드를 다 맞췄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 3라운드에 한 경기씩 그 지정했던 그 아이, 비방 그 정도는 프로그램에서. 다른 사람도 해요. 아, 그런 거예요? 그 6경기에 한 경기 맞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딱 지정됐던 경기. 아 진짜? 예. 그마저도 저는 안 되더라고요. 혹시 몰라 이거 오연무 그런 거 맞출지. 오연무 하면은 이제 끝나는 거죠. 저는 이제 가수로 등극하는 거죠 이제. 하여튼 앞으로 이제 성적표까지도 풋살에서 계속 기대를 하면서 박찬하 의원, 김태룡 의원, 황민아 씨와 함께했던 첫 번째 방송 너무 좋았어요. 네. 황민아 씨가 정리해 주셔야죠. 네. 풋살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욱 흥미진진한 예측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이걸 해야 돼요?